네, 정산세무 2급 2022년도 개정세법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은 보통 이제 전산세무 2급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2011년도, 21년도에요. 자, 21년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고요. 페이지까지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세무 2급 수험생들은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또 전체적인 이 내용들은 쌤이 카페에다가 파일로 올려 놓았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그 자료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제 수험생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가세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페이지는 아마 맞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강의 마치고 페이지를 좀 정정해 가지고 전산회계 1급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2011년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별도의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인데요. 자, 이 내용이 말문제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차가금 납부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는데, 자, 이번 연도에 23.7%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국가가 지방 분권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확대했기 때문에 지방의 세금이 그만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세금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부가세를 갖다가 100%를 징수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23.7%를 떼가지고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듯이 용돈처럼 이렇게 뿌려준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세원이 많아지니까, 그쵸?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그런 지방의 사업에 이 세금들을 충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자성형계환서의 의무발행 사업자인데, 자, 전자성형계환서 또는 면세사업자들은 전자계산서가 되겠죠. 자, 의무발행이 시행이 되었죠. 물론 뭐 예전부터 시행되었지만은 종전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 발행이었죠. 자, 이건 똑같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래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특히 겸용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 그쵸? 겸용사업이 같이가 아니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 누구죠?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게 되면 겸용사업자죠. 자, 그런 분들은요, 합쳐가지고 얼마?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성형계환서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준이 이번 연도, 즉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요 2억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 전자성형계환서를 앞으로 계속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는 이제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에 나온다면 이 내용이 말문제로 시험 문제에 꼭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내년에는요, 7월 1일부터 발급합니다.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발급을 해야 돼요. 그쵸? 물론 이번 연도에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 전자성형계환서를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어 드린 거고요. 그쵸? 솔직히 위에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에 이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계속 발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쭉 발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이제 2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내용이죠. 그래서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이제 이번 연도에 7월 1일부터 어떻게 한다? 성형계환서를 전자로 쭉 발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뭐 내년 6월 말까지라고 돼 있지만, 그쵸? 내년부터는 이제 1억 원 이상이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는 이제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성형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할지라도, 그쵸? 전자성형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무화한 기준은 2억 원 이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자성형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종전에는 어떻습니까? 발급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발급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해서 전자성형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 자, 이 내용은 쌤이 세액공제에서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계산서, 즉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 세액공제는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수정세원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인데, 이 내용은 다소 좀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는 드렸습니다. 우리 수정세원계산서가 이제 있는데, 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이제 차고 외의 사유, 차고 외란 말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뭐다? 고의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 뭐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그런 사유로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다, 그쵸?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 종전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쵸?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아니고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기면은 언제입니까? 4월 25일이죠. 2기면은 다음 연도 1월 25일이죠. 그러면 기존에는 1기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는 어차피 6월달 말일날에 끝나니까, 4월 25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7월 25일. 1기는 확정신고가 6월 말일날 끝나니까 7월 25일까지, 2기는 12월 말일날 끝나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무조건 세원계산서를 수정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 날의 다음 날부터, 그럼 얘는 언제예요? 7월 26일부터, 얘는 1월 26일부터 언제까지? 1년 안에만 세원계산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시정기한을 확대해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차고의 경우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발급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차고 외의 사유, 즉 고의성이 있다,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였는데, 이제는 그 기한이 지난 후에 1년 이내에만 발급을 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출제위원들이 좀 출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요즘 시험이 거의 뭐 전산세무시험도 아니고 거의 뭐 세무사 시험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원계산서의 선발급, 그쵸? 자, 선발급도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가끔씩 이런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발급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죠? 자, 첫째, 어떤 경우에 선발급이 됩니까?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기만 하면은 선발급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을 했다, 그쵸? 그럼 선발급을 한 날로부터 어떻게 한다? 7일 안에만 대가를 받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전자세원계산서, 세원계산서 선발급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3번인데, 자, 3번은 두 가지가 있죠.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 한 날로부터 7일 지나도 어떻습니까? 선발급 되겠죠. 원래는 7일 이내 받아야 되는데 7일 지나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7일 지나서 대가 받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경우예요? 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야 되고, 그 시기의 간격이 30일 이내가 돼야 된다. 알고 있죠? 자, 이거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보신 1번하고 2번, 그 다음 3번의 기억에 있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니은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죠.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7일 이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그쵸?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 세운기한서 발급일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에, 그쵸? 재화 용역의 공시기가 반드시 도래해야 되는 거죠. 도래하고, 그리고 그 세운기한서에 적힌 돈을 받아야만, 그쵸? 선발급이 가능했는데, 자, 이제는 뭐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뭐, 돈을 받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세기간에, 그쵸? 공급 시기가 도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일 이후에 받더라도.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돈을 받지 않아도 선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발급에 대한 요건을 일부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다면은 말문제 한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산세무 2급 분들은 꼭 공부를 제 생각인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입자 발행 수정세운기한서 발급 사유의 명확화. 자, 이거는 그냥 명문화 있을 뿐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90페이지에서 그냥 요 사유만 그냥 뭡니까? 명문화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운기한서, 맞죠? 발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도 폐업 옆에 이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예, 명문화가 되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돋보이는 게 공급 계약의 해제 변경, 그쵸? 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명문화 되었기 때문에, 그럼 명확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그냥 좀 이렇게 추가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용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넘어가고요. 자, 6번.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율과 한도. 자, 이게 원래는 이제 2021년도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제 2023년도 12월 말까지, 자, 2년간 더 연장했죠. 그러니까 6번은 그냥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기존에 공부했던 거 있죠.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공제율이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24689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종전에는 24681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개인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108분의 8이었죠.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개인 음식점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 음식점의 과세 표준이, 그쵸?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까지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확대를 해줬는데, 이 확대해준 내용이 원래는 2021년도에 종료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한다? 연장을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많이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제 생각인데, 기존에 공부하던 거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도 네, 그냥 종전에 공부했던 그대로 그냥 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그 자료에다가 프린트는 해드린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 또 하나의 의제매입세 공제 중에서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과 한도 기억나시죠? 자,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인데, 이것도 2021년도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3년도 12월 말까지 똑같이 연장하기로 했다. 즉,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안 보는 게 좋다. 자, 다음 이제 20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 아시죠? 요게 이제 누구만 되는 겁니까? 법인은 안 되고요. 그쵸?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와 간이가세자. 자, 이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하고 이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죠. 그 세액공제가 원래 원칙은 1%고요. 한도는 연간 500인데, 그쵸? 너무나 경기가 힘드니까 이제 2021년도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1%가 아니라 1.3%. 한도도 연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었어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이 원래는 2021년도에 이제 뭡니까? 까지만 시행하고
2022년도에 종전 원칙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뭐 당연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연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간 연장입니다. 결론, 그냥 기존에 공부하시던 이 내용으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장되었다, 그런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바뀐 게 그렇게 많이 없죠? 자, 8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제 생각인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이론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은 두 번째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전자소형기관서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 그렇죠,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발행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전산세무 2급에 이제 이 내용이 그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신고서 작성 내용에서 쌤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우리는 참고로 시험을 칠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인사업자 위주로 시험을 치고 있죠. 근데 법인사업자는 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시험에서 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말 문제 자체로만 이 내용이 나온다,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문제 대비해 가지고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전 3억에서 2억으로 바뀌니까 그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한테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미안하다, 그 얘기예요. 원래 너희들은 종이 소형기관서로 발급했는데 전자로 소형기관서를 발급하라고 했으니까 좀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세액공제 해줄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단 몇 년간? 요거는 22, 23, 24.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만 이제, 그쵸, 6개월 동안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쵸.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시행해주겠다. 대신에 얘는 세액공제가 되는 거지 환급은 불가합니다. 환급까지는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전자소형기관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까지 해야 됩니다. 전송한다면은 자, 세액공제 해주는데, 자, 건당 얼마? 네, 200원이에요 200원. 자, 한도는 연간, 대신에 뭐다? 1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100만원 넘어가게 되면은요, 공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00만원까지 한도. 그래서 건당 200원, 한도는 100만원,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예요 6월 말까지는 아직까지 3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12월 말까지 시행하니까 그때까지는 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법인사업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법인사업자는 이 내용하고 관계없어요. 그쵸? 자, 9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징수에 대한 개정사항인데, 자, 이거 아시죠? 우리 개인사업자하고 영세법인사업자, 영세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죠? 나중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어떤 법인사업자입니까?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죠? 그쵸?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좀 힘든 사업자죠. 자, 그런 사업자는 이제 예정신고하고 예정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거기에 있는 그 고지서의 금액은 어떻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 납부세액의 몇 프로? 곱하기 50% 날라오는 거 알고 있죠? 이 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50%가 3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써요? 30만원 이제 미만이면은, 그쵸? 미만이죠, 미만.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이에요. 미만이면은 일단 납부하지 마. 그쵸? 그래서 이제 징수를 면제해주고 있죠. 납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이게 이제 3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도 제 생각인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전자소형기관서, 맞죠? 그 이외의 내용에서 나온다면은 이 내용이 또 말문제로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말문제로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에 있는 내용은 똑같죠? 자, 이건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게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에서, 자, 이제 신설된 게 있는데,
우리가 일명이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소액 부징수라고 하죠. 예정고지 때 징수하지 않겠다. 그쵸? 여기 이제 신설된 게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의 사유로, 그쵸?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해야 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도 납부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만원 넘어가더라도 납부하지 마,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방금 쌤이 얘기했잖아요. 개인사업자하고 영세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하죠. 얘들은 예정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지서에 정기납부서액의 50%가 날라오는데 그거 내기만 하면 돼요.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5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50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50만원 넘어가더라도, 아시겠죠? 자, 어떤 자? 그렇죠.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한다? 징수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재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세무 2급에서, 그쵸? 세무 2급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별표 100만 개예요. 자, 이거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우리 이 내용 아시죠? 자,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자, 1기는 다시 뭐다?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고 있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1기 확정 신고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잖아요. 자, 이거를 언제까지 신고하는 겁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신고 납부할 때 만약에 누락을 하고 신고 납부하지는 않았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건, 그렇죠, 그냥 그 다음 4월 26일이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예정 신고 누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확정 신고를 한 날, 언제입니까? 7월 25일 날에, 그쵸? 1기 예정 때 누락한 걸 같이 신고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즉, 누굽니까?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우리는, 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예정 신고 때 이제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두 가지의 관세를 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뭡니까? 국세 기본법상의 관세예요. 자, 이 국세 기본법에서 이제 바뀌어진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관세 낼 때 첫째가 뭐였어요? 신고 불성실 관세죠. 근데 이 신고 불성실 관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종전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은 납부지연 관세가 바뀌었어요. 이 납부지연 관세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원래 종전에는 납부지연 관세가, 자, 상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미납한 세액에서, 그쵸? 미납한 세액에서, 자, 요거 그냥 쌤이 여기서 바로 적어 드릴게요. 원래 이 납부지연 관세가 미납한 세액에서 곱하기 뭐였죠? 예, 10만 분의 25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곱하기 어떻게 한다? 미납한 일수만큼을 곱해가지고 관세를 계산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요 10만 분의 25가 뭘로 바뀌었다?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고요, 소득세, 법인세, 이 국가에서 존재하는 모든 국세는 전부 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누락을 했다. 즉, 개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10만 분의 25만큼을 이제 이자만큼 때렸는데, 그 때린 이자가 이제 10만 분의 22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2021년도 교재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만큼은요, 답지를 보지 마시고 10만 분의 22로 계산해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네, 다음은 1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관련 가산세 신설인데, 말 그대로 신설, 이번에 새롭게 만든 내용이죠. 자, 세무이급분들 우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가산세 작성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가산세. 그때 이제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뭐 납부 지연 가산세, 뭐 세원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신용카드에 관련된 그런 가산세 메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무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네, 과다 공급가액의 0.5%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보시고요. 우리 신용카드 전표 등 수령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매입을 하고 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는 얘기죠. 그럼 카드 전표를 받아오겠죠. 근데 이 카드 전표는 이제 우리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고 이 수령명세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수령명세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 100만 원만큼의 매입액이 발생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는 10만 원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다? 일부러 매입세 공제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어떻게 했다? 120만 원 줬고 12만 원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2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았겠죠. 그쵸?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벌을 주겠다는 얘기죠. 함부로 이렇게 과다하게 기재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과다하게 기재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 이 과다 공급가액은 결국 매입액이죠. 그 매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0.5%의 가산세를 물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과다 공급가액, 즉 과다 매입액의 0.5%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착오. 그쵸? 근데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 사실만 확인된다면은 그때는 오케이, 0.5%의 가산세를 때리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다, 일부러 그랬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0.5%를 때리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에 얼마? 20만 원이니까 요 20만 원에 대해서 0.5%를 이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범위에서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인데, 요즘에 워낙 뭐 아시다시피 그쵸? 네, 이게 뭐 전산세무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구석진 내용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뀐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쌤이 한 2가지 정도를 넣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얘인 것 같아요. 자, 얘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보세요. 쌤이 편의상 1기만 가지고 여러분께 예를 도와드릴게요. 자,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그러면 1기가 있는데, 자, 1기 예정 확정이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요 1기의 전체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7월 25일까지죠? 이건 알고 있죠? 확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지만 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한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 이해되겠죠? 7월 25일이 기한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2월 5일 날에 자, 어떤 매입이 발생해 가지고 매입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매입세액은 원래대로 하면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1기 예정 때 신고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세원계산서를 받아오지 않고, 그쵸? 그냥 계속 뭡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한다? 7월 25일까지만 받아오면은 뭐 하겠다?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물론 제때 받아오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는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매입액의 몇 퍼센트? 0.5%. 그러니까 지연 수치가산세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7월 25일 날까지도 만약에 세원계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럼 원칙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내용까지는 말문제로 전산세무 시험에 분명히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속진 내용인데 실무에서는요, 원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쵸? 그쵸?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원칙 7월 26일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원래는요. 근데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7월 26일, 즉 확정신고 기한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몇 개월? 그렇죠. 6개월 이내에서. 아시겠죠? 6개월 이내에 뭐 한다?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했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다시 공제를 해줬어요. 물론 가산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 6개월을 더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만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원래는 안 되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6개월 이내가 아니고 뭘로? 1년 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년 이내, 아시겠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그렇죠, 지연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꼭 1년 이내에는 수정 경영 청구를 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공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지연 수치 가산세. 자, 참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사업자 둘이가, 그쵸, 원래는 매출과 매입이라고 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가 원래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었는데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쵸? 한마디로 허위죠, 허위.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제 매입세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언제까지?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안에만 거래가 일어난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6개월 이내로 어떻게 되었다?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6개월 이내로 확대가 되었으니까,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쌤이 그냥 하나 넣어 놓은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부가세에 대한 개정세법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우리 범위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소득세 연말정산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만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크게 내용이 바뀌어진 건 일단 뭐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의 법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연말정산만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얘가 바뀌었죠. 자,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어디에?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해야만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되었죠? 자, 근데 이게요, 차량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어떻게? 원래 본인 명의의 소유 차량만 되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뭐가 많다? 렌탈, 그쵸? 이제 리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본인 명의로 뭐라고요? 본인 명의로 임차, 즉 리스한 차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요 두 개 그냥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스한 차량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그런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배우자의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뭐다? 리스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차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는 거,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말 문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그냥 전산에 입력할 때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입력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15% 공제율이 있고요. 의료비는 맞죠? 자, 15% 공제율이 있고,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자, 종전에 이제 그 20% 공제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난임 시술비 기억나시죠? 이게 원래 종전에는 20%까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이제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얘가 어디로 들어왔다? 예, 30%로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임 시술비가 30%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 세액 공제율, 요것도 이제 새롭게 생긴 건데, 미수가 및 뭡니까? 선천성 이상화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이게 원래는 15%였는데 이제 20%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세액 공제율이 확대가 된 거지, 입력할 때는 어차피 프로그램에 그냥 적혀 있는 내용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자, 아무튼 본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번 연도에도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